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 보복 여파가 확산되고 있죠. 광주 전남 지역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태를 촉발시켰던 대통령이 탄핵돼버린 현 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시도민들만 답답해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기 대선 전국이 이어지면서 별 대책 없이 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드 사태로 인한 지역의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더불어서 차제 지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이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홍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아림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녁 늦은 시간에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 사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사업하는 분들 요즘 만나보면 얼굴 표정이 대부분 참 좋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이미 나왔던 한류 금지령, 이어서 농수축산물, 공산품, 유통 등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치권에서 전반적인 것들 좀 파악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이계호 의원께서 어떻게 정치권들 시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제 특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 문화 관광이랄지 또 상품 판매 이런 분야에 지금 보복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욱더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지금까지 중국의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를 전반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약 3조 원 된다고 그래요. 3조 원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러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약 200억 불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2조 예. 정도가 되겠죠. 우리로서는 대단한 큰 피해고요. 현재 우리 이 나라 수출액 그 무역 시장 중에 약 25%를 중국이 점하고 있는 제일 시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조 원이라고 하니까요. 좀 짐작이 좀 가능된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는데 관광업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특히 이제 관광업계가 눈에 좀 많이 띄잖아요. 언론 보기에 사람 수가 직접 줄고 안 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른바 유커들 이게 지난 15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됐네요. 중국 정부에서 금지령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고. 우리 관광협회 중앙회장하고 계시는 우리 김 회장님께서 이 관광 분야의 상황과 광주 전남의 상황은 또 어떤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현재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업계가 가장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저희 외래 관광객이 1,724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47%된 806만 명이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으로 크루즈 관광 같은 것도 보면은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상품이 캔슬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지금 그 인구가 인원이 한 43만 명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다니는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다음 달까지 각각 한 79회, 한 90회 정도 지금 횟수를 줄이는 그런 형편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 광주 전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금 무안공항에서도 그동안에 아시아나항공이 베이징 노선을 주에 2회씩 다녔는데 아마 여기도 다음 달 23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무안공항으로 들어온 중국의 전세기가 198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지금 심정이고요. 예. 또한 문제는 광주에서 지금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그 중국의 그 노인교류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잠정 중단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제가 그 중국 그 정부가 그 관광 분야에서 지금 취한 조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히 하시죠. 예. 그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7월에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이제 중국 국가여행국에서 이제 첫 이제 비공식적으로 방한 단체 관광객을 20% 이렇게 이제 감축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중국 민항국에서 한국의 그 전세기를 취항을 불허를 했고요. 이제 2월에 이제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중국 국가여행국에서 한국 여행 금지 7대 지침을 하달합니다. 이제 아시는 내용 중에 이제 3월 15일부터 모든 방한 여행 상품들을 전면 금지하고 크루즈의 한국 기항을 금지하고 또 이제 그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 비자도 이렇게 이제 그 심청을 금지하는데 또 우려되는 것은 이 3월 15일 이후에 한국행 여행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실 경우에는 그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겠죠. 예. 조치까지 강력한 제재가 있네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 지금 중국 정부가 표면상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 구두짓이나 비공식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적 개입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WTO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묘하게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했는데 하나는 이 이제 자유무역 그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에 좀 대해서 자유무역 수요자로 이렇게 좀 자처를 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나. 또 하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가 극단적으로까지 치닫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총괄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 하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47%가 유커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광주 전남도 많지는 않을지라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관광뿐만 아니라 또 광주 전남은 그래도 역시 또 농수산물 수출이 좀 많이 발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농수산물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두 번째 큰 시장이 중국이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문 박사님, 그 농수산물 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이제 수출 업종 가운데 이 제조업과 농수산업은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그 수출품의 그 중간재 대부분을 한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물량 조절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농산물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광주의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랄지 타이어랄지 가전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중국의 공산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농수산물이거든요. 농수산물에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1.6%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수출량이 가장 많은 우리가 효자 종목이라고 말하는 유자차 같은 경우는 63.6%, 미역은 91.4%, 감은 뭐 이렇게 26.1% 이렇게 큰 폭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고요. 삼계탕 이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수출 물량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품 시장에 대한 뭔가 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그 피해가 큰데 저희 제작진이 전라남도하고 접촉을 했는데 전라남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가 얼른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하는 얘기 같고요. 저 방금 이제 문 박사님 말씀대로 농산물 특히 식품 분야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대중 수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번 사태로 아주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죠. 네.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 이제 앞으로 우려가 되는 공산품이 있어요. 예. 지금 중국에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를 보면 이 어느 정도 중국 자체 기술 수준이 올라서 있거나 우리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대체적 소위 또는 보완적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번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이 충분히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가 석유화학입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은데 우리 여수 석유화학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재를 지금 대부분 중국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분야는 우리가 경쟁력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충분히 이제 무역 보복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단계 조치입니다만 앞으로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아가면 피해가 그쪽까지 확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 피해 규모는 뭐 농수산 분야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산업 분야, 관광, 제조업 또 농수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 말고 기본적인 그 양국 간의 오가는 교류까지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요. 광주시는 그동안 저희들이 아다시피 차이나 프렌들리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왔고 또 전라남도도 이낙연 지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등등 하면서 육아산업 등등 다양한 방식의 이제 그 교류를 좀 확대해 가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전라남도나 광주시의 답변은 지금 별로 차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우리 김아림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과의 교류 사업 이게 지금 급제동이 걸려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제동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가 네. 작년 가을에 중국 광저우시하고 우리 광주시가 자매 결연을 되었고 그걸 맺은 지가 20주년 기념 행사를 광주시가 방문해서 4월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답방 형태로 광저우시에서 8월에 광주 행사에 오기로 했는데 네. 그 무용단들이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사드 결정이 난 후에. 네. 그래서 행사가 반쪽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공식 행사 혹은 비공식 민간 교류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예를 들면 광주시가 이제 중점적으로 중국과 교류해왔던 것 중에 정일성 음악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10회 이상. 이것도 아마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하나 우리가 중국 쪽에서 바라보는 민간 교류나 혹은 문화예술 교류의 한 가늠대가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축소한달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불허한달지 한다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현재까지는 중국과 민간 교류 혹은 공식적 정부 교류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그런 조금 반응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으네요. 어쨌든. 근데 정부에서 지금 며칠 전에 또 이야기하기를 예. 그 WTO의 제소를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가능한 일이라고 좀 보시는지 이게 좀 어떻게 좀 판단이 되는가요?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제 전 여당이죠. 네. 여당하고 정부하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이 WTO에 중국을 제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20일 이제 그 직후에 구체적인 문안까지 작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태 발생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국제 교역적 관점에서 아무리 강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 군사 외교적인 문제는 군사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좀 신중을 기해서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설령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방금 문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무역 보복의 사드 보복이라고 합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예. 주로 구두 짓이에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WTO에서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이 정부 부문의 어떤 관여 네.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예, 제소를 해서 근거를 찾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더 큰 후유증이 우리한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텐데 그런 점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지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뭐 과도정부 비슷하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신정부 들어선 이후에 그런 점은 정말 역량 있는 정부가 들어서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 어떤 또 뭐 군사적인 입장 또 그것과 사드를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함께 해결을 하는 방향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유일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세계 무역기구 제소의 가능성도 조금 높아 보이지 않다는 말씀이고 아예 지금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좀 예, 예. 해법이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실익도 없고요. 좀 예. 전에 이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이게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증거도 잡기 어렵고 거꾸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는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예. 예전에 우리나라 대우자동차가 중국에 처음 진출해서 조그만 소형차를 만들었을 때 중국 회사가 바로 카피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특허 침해라고 해서 제소를 했는데 최종 판결 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회사는 자기 거 다 팔고 예. 이미 다른 차종으로 옮겨버렸고요. 그다음에 대우자동차는 이미지만 나빠졌고 그래서 이 중국 내에서 이런 사법적 제소라는 것이 결코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도 네. 없다. 네. 근데 그 WTO 예. 제소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승소 가능성도 없고요. 뭐 체육 대우나 내국민 대우에서 그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또 일단 제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쌓았던 한중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그 벼랑 끝까지 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예.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통상 WTO 제소하면은 짧아야 2년, 뭐 4년이 보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중 관계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이 WTO 제소를 또 이제 찬성하는 측면은 이것 자체가 중국에 압박이 된다는 거죠. 예, 중국 자체가 지금 물론 이제 그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어떤 그 국제적 위신을 생각하면 세계 시장에서 이게 공론화될 때 중국이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국제적 망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쉽게 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그 주용한 장관께서 그 문제 제기, 공식적 문제 제기까지 하고 아직 그 소송은 제기를 안 한 상황인데 아마 이 양 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한 예. 후에 이게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정부의 좀 이런 식의 일련의 대응들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뭐 이런 형편이라 보면 관광업계에 좀 상황을 좀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안 높아 보이네요. 김 회장님. 뭐 저희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관광업계 뭐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하면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만은 이거 뭐 민감한 그 뭐 외교 뭐 정책 사항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답답한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관광업계는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서 우리 관광 산업에 개선해야 될 점, 특히 뭐 저가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쇼핑 관광, 뭐 바가지 요금, 뭐 환대 서비스 등을 수용태세를 확립해서 우리 관광의 체질 개선을 삼는데 이번에 체질 개선. 아주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 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정부 차원의 뭐 대책은 뭐 조금 답답하고 예. 차제 자체적으로 체질 개선의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예.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으네요. 예. 어쨌든 뭐 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가 단순히 뭐 양국 간의 문제만도 아니고 주변국들하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리고 뭐 약소국이 아닌 주변 국가도 G2 뭐 이른바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지금 얽히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김 교수님 우리 이제 광전남 쪽에 상당히 중국통의 한 분으로 지금 알려주시는데
중국 교류 사업도 많이 참여해 보셨을 것 같고요. 중국 내 지금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변화의 가능성, 앞으로 전망 뭐 어떻게 보시는가요? 일단 중국 오늘 뭐 중국에 있는 후배하고 카톡을 좀 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충칭에서 있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제 중국 그쪽 공안이 와서 태극기를 좀 내리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시민들의 반항 감정이 갈수록 높아져서 이 건물에 대한 테러나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우니까 네. 태극기를 내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리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 한국인에 대한 심지어 그런 반항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퇴역 군인이지만 예비역 그 소장인 어떤 그 중국의 이 학술위원은 심지어 이제 만일 사드가 확실시 된다면 그 지역을 말하자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춰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를 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것은 배신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드가 작년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미국이 2013년에 이미 미국에 배치하고 괌에 배치했고 그때부터 사드가 국제 문제가 됐고 중국이 2013년에 끊임없이 사드 문제를 언급을 해왔거든요. 14년에도 언급했고 15년에도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이쪽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해왔고 우리나라 한국도 그동안 예를 들면 이제 파면 당했지만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날 때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글쎄요. 예. 사드 배치 7월 14일 날 결정 나기 한 열흘 전에 그 당시 국무총리가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시 주석이 물어봤거든요. 너 사드 할 거냐는 게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우리 미국까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열흘 후에 배치를. 불과 열흘만. 예. 그러니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것이죠. 그러니 예. 굉장히 이 그쪽에 가는 불신, 배신감. 거꾸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은 북한보다는 한국에 더 뭐랄까 애정을 기울였고 한국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도 네.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했고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이런 구도 속에다 한국 관계를 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배신감. 그러니까 일설이 하면 롯데 부지로 됐다는 날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정도 정보도 우리가 못 갖고 있냐 해서 밑에 이 정보 쪽 굉장히 뭐라고 hir난했다고 분노를 예. 표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예. 있거든요. 뭐 한국에서 중국 입장에서 파격적이었으니까. 보면 이게 굉장한 문제죠. 제가 조금 그 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제 첫째는 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측면이 사실은 이제 군사 외교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씩 실망감을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미국하고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그 박근혜 정부 이후에 아주 밀착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다오입니까? 그 생각구열도 네. 그 일대에 대해서 이제 이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이 났을 때도 미국이 일본 편 들었거든요. 또 2015년 12월 달에 아덴만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건 어떻게 보면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그런 조치거든요. 네. 그때도 굉장히 중국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군사 외교적으로 야 도저히 우리하고 함께 가기가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중국 전역을 갖다가 이 방공 식별망 그 안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레이더망 안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안방을 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면 그걸 명확히 중국으로 하여금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될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외교적으로 대단히 유능한 정부가 나와서 그것을 함께 패키지로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차기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일단 일련의 그 현 정부의 그 미숙한 대응 이런 게 사태를 키웠다는 뭐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이야기됐던 것처럼
단순히 뭐 산업 쪽의 피해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3조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일어날 피해도 문제이긴 한데 더 큰 것은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느끼기에 어떤 양국의 정서적인 유대가 깨졌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여론조사인가요? 뭐 그거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그 식민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우호도가 지금 떨어져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까 싶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 어떤 법의 문제랄지 좀 말씀드린 외교의 문제라는 것은 대립이 있다가도 어떤 방책을 통해서 해결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이게 사드도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면 풀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 대중들이 반한 정서 혹은 이 한국에 대한 굉장히 불만 정서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92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단교 일정을 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만에 지금 감정이 지금 안 좋잖아요. 아주 그때부터 대만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슈퍼마켓에 한국 사람한테 쌀 팔지 않겠다. 너네들 뭐 나가라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게 제대로 풀리고 항공이 재개되는데 한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런 정서를 갖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반일 정서는 우리는 뭐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모님들한테 들어서 여전히 우리가 저 일본 놈들이라는 강한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중국도 그게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한국에 대한 이 정서가 더 반한 정서가 강하게 올라오고 관광객들이 오히려 일본을 가겠다. 최근 조사에 하면 중국인 10명 중에 9명이 한국 제품을 사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니까 이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차의 큰 문제로 이제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양국 간에 큰 부담이 될 현재 지금 잘못된 그 대처가 아주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조금 하시고 뭐 덧붙이실 것이 없으시면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 상황이 닥치다 보니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간헐적이나마 대책들을 발표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 중에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될 것 또는 지혜를 빌려야 될 것들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가지시면 좋겠는데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부의 뭐 대책 이런 걸 좀 활용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다든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대책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를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감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뭐 그렇게 맞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 정서까지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중국의 어떤 무역 보복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본한테도 있었고, 뭐 노르웨이, 영국, 독일, 뭐 또 몽고,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하고 무역 마찰이 있었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실제로 다오이다오 사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 뭐 비슷한 상황들이. 뭐 다 뭐 관광객 다 끊고 뭐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은 그렇지만 일본은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 1년 6개월 그 기간 중에 이 어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또 관광에 대한 어떤 아웃바운드 외에 인바운드 외에 아웃바운드도 적극 육성을 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잘 넘겨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걸 다급하게 지금 당장에 뭔가 뭐 언론 대안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차근차근 이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 전진해 나가는 그런 경제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군사 외교적으로는 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국내 어떤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사드 어떤 불가피성이 있다면 그런 점도 충분히 납득을 시켜나가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 대사가 중국에 누구 만나서 그런 관계에 설명했다는 얘기 한 번 못 들었잖아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현재 내놓지 않고
거의 뭐 구두선 정도의 뭐 WTO 제소 정도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뭐 침착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혹시 지금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 빈약하긴 하지만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우리가 활용할 것은 무엇인지, 또 농수축산 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또 많이 빠져 있을 것 같고 좀 정부의 관심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좀 문 박사님 말씀하실까요? 예, 저도 이제 의원님 생각과 이렇게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단기적인 대책을 내놔도 아주 흡족한 대안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정적인 대응은 좀 자제를 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대응책을 차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부 피해 업종에 대한 정부에서 좀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숨통을 트게끔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침착하게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해서 이제 시장 충격을 좀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사실 한중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참 없었기 때문에, 물론 국제 관계에서 이제 중국이 경제 보복한 게 말씀하셨던 이 노르웨이, 뭐 필리핀, 일본, 뭐 베트남 이렇게 뭐 여러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중 관계에는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저는 그 해법을 어디서 찾을까 해서 이제 일본과 노르웨이, 우리가 이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과 노르웨이에서 좀 찾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센카쿠역도 이제 다오이다이 그거 관련해서 아주 극렬한 그 반일 시위도 있었고, 뭐 도요타 자동차나 파나소닉 방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대중 수출액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고, 뭐 관광객은 30% 감소하고 이렇게 됐는데, 해결책은 그거였어요. 노르웨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노르웨이도 지금 그 중국 반체 전인사 류 샤오베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걸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 그랬었죠.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본토에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동남아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또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 전략을 구사한 거죠. 차이나를,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제2의 시장을 무엇인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인도에서 이제 고속철 대규모 프로젝트도 따오고 무기도 수출하고, 이 시장 다변화 전략이 이제 성공한 사례이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 연어의 그 주요 수출선을 또 한국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새로운 그 체질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되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는 좀 힘들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출혈도 심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어떤 시장 다변화를 위한 어떤 체질 개선의 어떤 하나의 그 스텝 바이 스텝의 어떤 그 단계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슬기롭게 좀 극복을 굉장히 해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소위 그 중국 매력이라 합니까? 그게 그동안 쭉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첫째는 계속 고도 성장을 통해서 중국 경제 규모가 확대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엔트리 분야가 많아지는 거죠. 중국 내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낮은 임금, 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중국 매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소위 그 바오치라고 7% 성장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성장 궤도로 들어갔다는 게 중국 경제학자들의 지금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임금 수준도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지고 뭐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브라질이나 인도에 비해서 거의 30% 내지 50%가 더 비싼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중국 매력은 이제 거의 사라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적기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또 찬스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홍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지금 다변화 전략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그러나 현재적 시점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구매력, 예를 들면 중국 임금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높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빠져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부자가 서경배 아모레 회장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의 대부분이 중국 요커들이 사가고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정도 소비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사드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어떤 펀더멘탈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너무 중국이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다변화하자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이 기간, 그럼 과연 버텨낼 힘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한국 경제도 어렵고 세계 경제도 어려운데 이 점은 좀 더 깊이 중국 문제를 좀 봐야 되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런 피해들이 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예를 들면 액수는 작을 수 있죠. 전라남도 수산물이나 농산물 시장은 200억 불, 200만 불 정도면 그러나 개개 농가나 개개 업체한테는 굉장한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원책 혹은 보상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농수산물은 사실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 중국이 거꾸로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서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산물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적어도 중산층 이상 1억 4천만 명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본 쪽 농수산물을 선호했어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터진 후에 한국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들이 특히 이제 전라남도 지역은 가장 청정 지역으로 소문나기 때문에 알고 있고 여기에 상품들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우유 그동안 쭉 중국에서 소비 제일 많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다 막힌다 하면 상당한 타격들 직접 받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든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도 이런 직접적 농가나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중국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외에 다른 시장도 같이 보고 나가는 얘기죠. 보고 나가는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무슨 시점을 어느 시점을 잡을 거냐 문제죠. 다변화는 다 하자고 얘기해요. 제가 근데 이걸 뭐 관광적에서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다변화하겠어요? 말씀하시죠. 관광적에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센카쿠역도 영토 분쟁 관계가 한 1년 반 정도 지났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한참 중국에서 그 관광객들 못 오게 하고 그냥 복잡한 사람이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본 정부가 가장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제일 처음에 국내 활성화를 해야 되나 했고 그 다음에 시장 다변화 제도를 했어요. 시장 다변화는 건 동남아로 가자.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에는 시장 다변화라는 것은 비자 완화가 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자 완화는 법무부나 다른 부서가 많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관광업계도 시장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자 완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자 완화가 없이 시장 다변화는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에 일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좀 덧붙이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센카쿠 열도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방일 중국 관광이 3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관광 쪽에 가장 먼저 취한 것이 다변화 정책이 아니고 뭘 됐냐면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절차를 완화를 먼저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은 결코 버릴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시장 이제 동남아 시장일지 이쪽에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지 결코 중국 시장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를 완화를 시키면서 계속 중국인 관광객을 오히려 더 이제 증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좀 들어보면은 사실 두 분의 이야기도 어긋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지키고 또 다변화하고 양수 겸장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양쪽에 다 어떻게 보면 노력을 좀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더불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이 혹시 그동안 지금 시진핑 수석하고 또 이쪽에 옛날에 지자체장들하고요 인연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광주남이 한때는 환황해권 경제 등등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류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인연들 또는 채널들
그리고 소통의 창구들 이것도 좀 최대한 좀 활용하려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배신했다는 그런 배신감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씻어주려면 그동안 지속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훨씬 더 신뢰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남도는 절광성과 쭉 관계를 맺어왔고 광주시는 광동성, 광주시와 했기 때문에 그런 시들과 그동안 해왔던 관계를 설령 중국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입장을 보이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요. 외국 기업들이 다 빠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는 한 그 한국인도 상하이에서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도망 오려고 했는데 중국에 와서 너 좀 남아 있어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해서 이분이 뭐 한국에 와도 별다른 비전 않기 때문에 그때 계속 천안문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상하이에 남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 후로 중국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도와줘서 지금은 업체를 10개 이상 거느리는 기업가로 성공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네가 우리를 믿고 여기를 지켜오고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관계를 그동안 쌓아온 뭐 민간 차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지방정부도 많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설령 그럴지언정 이걸 계속 지켜나가고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관계가 개선될 때, 회복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지금 기보 답변. 그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지금 이제 관과의 그 교류는 이미 지금 문이 닫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이 중국을 방중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전혀 채널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열려 있는 채널은 뭐냐면은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 지사를 통한 그 민간 영역에서는 중국에서 계속 채널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말하자면 교류 관련된 내용을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도, 오랫동안 우리가 그 관시를 쌓아온 그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그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저는 관계,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사실 그 중국의 관계가 여러 파트너가 서울에 많이 우리나라에 많이 상주해 있거든요. 어떤 지점이라든가 관련 단체 쪽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의 여의구에 서울에 그 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계속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한국에 파견돼 있는 지사라든가 관련된 쪽에 우리가 접근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먼저 접근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재 나가 있는 한국 기업, 또 반대로 국내에 와 있는 중국 기업들을 소통 창구를 이른바 관계, 관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좀 필요하다는 하는데 뭐 지금 보도된 걸로 보면은 영남, 심지어 충청 어떻게 보면 내륙 지방이라 또 전라남도보다 중국과 좀 그래도 덜 가까울 것 같은 그런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대책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뭐 대책 회의는 했다고 하긴 하는데 특별한 뭐 결과물 내놓은 것도 없고 좀 상당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현 어떤 그 대응 태세에 대한 지적이랄까 제언이랄까 이런 부분 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시도에 대해서는 별로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아니 시도가 이제 어떤 그런 대책이 없다고 자꾸 우리 기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대책이 없겠습니까? 대책을 그런가요? 세우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겠죠, 당연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아주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뭐 꽤 의미 있는 대책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시장 다변화 문제 뭐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미국 때문에 이런 중국 시장이면 미국 가서 다시 찾아야죠. 쉽게 말해서 또 이 박사님이나 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간 교류라고 합니까? 뭐 그런 어떤 이제 비정부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룸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찾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이 꽁꽁 얼어붙은 이 분위기를 녹여가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측면에서 지자체에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쪽에는 굉장히 인바운드 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서울권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경기권에서 그 업체들이 무안공항에 거의 전세기가 들어오더라도 이쪽에 모든 전세기 행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뭐 두세 개 업체 정도. 그러나 또 전반적으로 왜 그 지역 업체가 상생이 힘드냐면요. 첫째는 굉장히 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행비가. 그래서 결국에는 면세점이라든가 아니면 통역 가이드가 여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서 하여튼 내려와야 돼요. 그럼 가격이 배가 더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바운드 업체가 유치해오는 업체, 유치 업체들이 강주를 전남을 왔을 때 타 지역에 비하면 여건이 더 열악하고 안 좋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그만큼 더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대신 지금 현재 인센티브 국내 관광 인센티브도 대구나 몇 개 시도에서 지금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에서도 국내 관광 인센티브도 활용을 시켜서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제 점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으네요. 정치권에 계시니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차기 정부가 들어설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소속된 정당이 저기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대선 이후의 변화 가능성 전망, 뭐 이 상관관계 이걸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틀림없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를 보는 어떤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다. 이미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 거겠죠? 어떤 식으로 풀어가겠다고 뭐 그런 대안들을 각 후보들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와는 사뭇 다른 그런 이제 방안들이죠. 또 그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보면 요즘 뭐 이런 어떤 보복 사태에 숨고르기를 중국이 한다. 신정부 의식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중국에서도 신정부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신정부 역시 어느 정도는 뭐 연구를 해서 좀 화답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을 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새로운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틀림없이 변화가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럴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것과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 정통 정부가 들어서야죠. 좋은 정부가.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사태를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통 정부일 때 회의적인 어떤 외교 역량에 있어서 그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발언들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뭐 사실상 이게 국제적인 문제 여러 국가가 걸려 있을 수도 있는 주변 국가들과 연결된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곧 열린다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을 걸어야 되는 약간 좀 씁쓸한 마음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쪽에서 해법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한 1분 이내로 한 말씀씩 미처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부터 하실래요? 제가 먼저 네, 드릴까요? 의원님. 방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짧게 해주시면 최근에 고맙겠고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 갔잖아요. 한국에서 뭐 난리를 치고 왔는데 중국 가서는 이 사드 문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본질적인 해답을 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에게 있고 그리고 외교 역량을 가진 정부가 국민적인 여망을 받아서 그 정통성을 토대로 강력히 협상을 해서
꼭 풀어나가기를 예. 희망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겁니다. 예. 자, 다음 누가 말씀? 제가 말씀 예, 정리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저는 간 데마다 이 말을 하고 다닙니다. 요즘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예. 그럴 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옛날에 그 자치단체에서 진행했던 공무원의 국내 산업 시차를 복원합시다. 그걸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간단히 말씀 안 드릴게요. 간략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수학여행이 지금 중학생이 3일, 고등학생이 4일입니다. 하루만 더 늘려서 진행하다 보면은 안전한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훌륭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예, 기대 효과 또한 30%가 이상 증대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활성화, 예. 여행 활성화. 예, 제가 또? 잠깐만 예. 말씀드리면요. 이게 사드 본질은 사실 미국의 대태평양 정책, 아시아 정책과 그렇죠. 중국의 문제겠죠. 밀접한 연관이,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민감한 그 엑스밴더가 거의 2,000km 이상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중국의 어떤 자기들 방어 예. 체제 문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심각한 건데 그래서 중국이 2015년부터 그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한 나라가 자기네 안보 이익을 추구할 때 그 나라와 그 지역의 평화 안정도 중요하지만 네. 타국의 안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계속 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끊임없이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의 핵심 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 우리는 결국 참을 수 없다. 근데 이 단어를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사드가 우리가 예. 우리 힘으로 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미중의 푸는 역할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짧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발 시장 위험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예.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중국으로부터 뭐 빅마켓이다, 중국 유커 큰손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갖고 있었지 이렇게 한중 관계가 악화될 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예. 아무런 준비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준비를 사제에. 좀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응 매뉴얼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분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는 말이 있죠.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의 비중이 계속 커져 왔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사드 사태를 통해서 그 한계와 또 위험성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지역에서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차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냉정한 자기 반성 그리고 대안 모색이 바로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트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